우리가 헷갈리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함이랑 게으름. 이게 어떻게 다를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누워 있어. 아, 근데 못 나가겠어. 그럼 이거 게으른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저는 게으름. 이유는? 작가님의 얼굴과 표정이 일단 좀 게으름이야 이거. 오케이. 아주 정확한. 게으르다. 점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지금 나를. 방금 여기 기대는데 일부러 더 기댔어. 편해가지고. 좋은 책을 찾기 위해서 베스트셀러 목록만 보고 있다면 내 취향에 맞는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싶다면 좋은 책이지만 아직 입소문 타지 못한 책을 심도 있게 소개하고 나아가 독서 의지를 깨워드립니다. 밀리의 서재 별책 프로. 이거 괜찮다. 와 오 좋았다. 자화자찬하면서 자축하면서 시작. 별책 프로그램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우리 우철 도슨님이 한번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이 별책 브록에서는요 6권을 선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별점은 높지만 숨겨진 책들, 별점에 비해서 담은 수가 적은 책들을 골라서 소개해드립니다. 또 우리 별책 부력이 좀 특이한 점이 있다면 하나의 카테고리 주제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번 주의 주제는 인문학입니다.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헌 작가님께서 인문학, 이렇게 시인이니까 시인의 언어를 과연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은 되게 좀 포괄적으로 인간을 움직여온 모든 대상들을 다루는 이야기가 인문학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인간이 움직이게 만든 것들에 대한 기록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움직이게 만든 것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언어랄지 뭐 미술이랄지 이런 것들 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네네. 기존에는 없었던 그런 것들을 모든 저는 근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글이든 문학이든 모든 분야가 다 인문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AI가 인간의 범위를 이제 범접하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감정을 다 녹여주는 거예요. 사진 이런 것들이 이제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그런 AI가 와서 마음을 맞아요.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정말 인간만의 그런 영역 인문학이 정말 필요한 것이 맞나? 우리가 창의력은 인간만의 영역이다라고 했지만 이제 그 창의력조차 AI를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까지 많이 와 있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인문학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사실 잘 몰라요. AI를 잘 모르지만 어쨌든 AI가 인간의 데이터를 토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고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수행해주는 시스템인 것인데 사고 체계를 잘 반영하려면 우철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인간이 인간답게 사고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충분히 논의를 하면서 그걸 같이 만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저는 AI에 관심이 워낙 많고 되게 오래전부터 관심이 되게 많아서 이 시점에 인문학이 진짜 왜 필요하냐고 생각해보면 그 AI의 활용 범위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규범을 정리하고 범위를 정하고 또 정부에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말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이제 교육도 포함될 거고 뭐 법 제도도 포함될 거고 그래서 하여튼 인문학이 점점 더 중요해지지 않나. 제가 그 하나 얘기해드리면 AI가 가장 요즘에 또 대두되고 있는 게 예술이거든요. 그렇죠. 예술의 영역을 AI가 대체할 수 있는가? 어떤 AI 작가의 전시를 보러 갔어요. 그 AI 작가 이름이 레픽 아나돌. 이 작가가 왜 논란이었냐면 뉴욕 현대미술관에 최초로 소장을 한 거예요. 아하. 처음엔 무슨 AI 그리는 거 무슨 자꾸 이랬다? 근데 뭘 깨달았냐면 AI가 만들긴 했지만 그 과정에 뭐가 껴있냐면 그 작가가 AI와 계속 대화를 해요. 그 AI한테 자연에 있는 모든 걸 정보를 줘요. 사진부터 숲속의 모습까지. 그리고 이 작가가 계속 질문을 해. 어떻게 생각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 이렇게 데려가니까 이 작가의 정신이 저를 옮겨가. 근데 그게 만들었을 때 그냥 이게 예술이 아니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오늘 약간 깊이 있으면서 심도 있고 재밌는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문학 지식부터 5분, 10분 동안 읽을 수 있는 가벼운 책까지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6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6입니다. 네. 별점 4.2점의 에나 렘키의 도파민 디톡스입니다. 화두죠. 도파민이라는 단어. 요즘에 도파민은
항상 어디가 나오는 것 같아. 맞아요. 끊임없이 SNS 확인하고 아하. 끊임없이 쇼폼 찾아보고 계속 넘기잖아. 이것도 넘기다 보면 1시간 금방 가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아 쇼츠 너무 이거 한 번 보면 못 빠져나가요. 막 10분, 20분 금방 가요라고 하면서 자기가 죄책감 느껴. 실제로 두세 시간 그냥 가지. 진짜 빨리 가요. 도파민에 중독되는 게 왜 문제냐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작가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도파민이 생성되지 않을 때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반복되는 자극 속에서 진정한 행복이 아닌 순간의 쾌락에만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장기적인 만족에서 멀어지는 거죠.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는 도파민을 관리해야 된다. 자, 애나 렘키, 미국의 정신의학 전문의자 교수입니다. 2001년에 도파민네이션 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 책은 도파민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중독을 어떻게 벗어나야 되냐? 그 해답이 이 도파민 디톡스에 담겨져 있어요. 도파민 네이션이 이론서였다면 이 책은 실전이다. 지금의 악순환을 끊고 싶은 사람들 4주의 도파민 클렌징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4주 프로그램이구나. 약간 도파민 디톡스 프로그램이네. 아니 뭐 어쨌든 잡아줘야 되니까. 그쵸. 책 내용은 이래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나눠지는데 1주차에는 핵심 자극을 끊어내는 데 집중해야 돼요. 책에 등장하는 어떤 문제 물질, 행동 파악 표가 있어요. 나에게 해당하는 걸 체크해 보는 거예요. 시청자분들도 책 보면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좋은 예시가 약물에는 뭐 술, 담배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도파민 재밌다. 음식에 대한 것도 있다. 소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 술, 담배 이런 약물뿐만 아니라 사실은 건강을 위해 먹는 의약품, 영양제도 중독 문제 물질이 될 수 있는 그럴 수 거예요. 있구나. 강박적으로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온라인 중독, 게임 중독, 아까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전부 그런 문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질문 네. 하나씩만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걸 뽑아본다면 저는 지금 딱 이거인 것 같아요. 저는 운동 좋아해서 헌 작가님은? 근데 저는 일을 멈추질 않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저의 좀 저도 바꿀게. 저도 이 운동이라기보다 성취 쪽인 것 같아요. 수영도 전 수영 되게 재미없고 싫어했거든요. 근데 올해 철인 3종 가야지라는 목표가 딱 생기고 6월 달에 한강 크로스 해야지 목표가 딱 잡히면 그때부터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냥 수영 자체를 즐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자, 1주 차에는 자신이 많이 의존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극들을 체크하고 제한해보는 거예요. 2주 차에는 첫 주에 제한하기 시작한 것들을 쭉 제한하면서 다른 자극들도 끊어보는 거예요. TV 시청, 게임, 인터넷 서핑 자극적인 행동을 피해야 돼요. 운동, 명상, 독서 같은 건강한 도파민 위주로 바꾸는 거지. 3, 4주 차에는 마음 챙김 훈련, 내면의 변화를 탐구해야 돼요. 이거를 끊음으로써 나에게 어떤 내면의 변화가 있었나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과정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렇게 4주간 도파민 디톡스가 끝나면 이게 중요해요. 천천히 다시 도입해보는 이 도파민들을 도입해보면서 절제하면서 하는 거죠. 아마 그럴 것 같아. 말이 쉽지 않지.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책은 실제로 기록을 하면서 시도해볼 수 있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책에 등장한 표를 한번 볼게요. 후회 원칙을 작성해보는 예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적힌 예시는 책에는 스스로 초래한 영구적일 신체 부상, 내 딸에게 건강한 본보기가 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중독 행동으로 내가 느낀 수치심과 절망감도 후회한다.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에 옮길 수 있게 책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앞에서 저희가 많이 의존했던 행동들을 체크해 봤잖아요. 네네. 그것들에 대한 후회 원칙을 직접 적어볼 수 있는 거죠. 예시를 들어봐 좋을 것 같아요. 도파민으로 인해서 최근에 후회한 적이 있는지. 저 여기 있는 내용이 딱 지금 저한테 근데 아까 수영 그 얘기 비슷한 거 오늘 해당해. 오늘. 그래요? 내 운동 루틴이 아내보다 우선시해 아내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돼 있잖아요. 이번 주말에 수영장을 가고 싶은데 1시간 20분 도어도 걸려요. 그래서 아내 여보 나 지금 갔다 왔다 했더니 아내가 뭐? 지금? 그래서 난 그 뜻이 뭔지 알았지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가. 그 언어를 알아들었어. 근데 고마워. 그래서 내가 가버렸어. 사실 그랬으면 안 됐지만. 그리고 갔다 왔더니 표정이 좋지 않아. 아 이거는 그지. 그래서 여보 이젠 여보가 갔다 와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 내가 이 책을 먼저 읽었었더라면 이런 후회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 책은 행동하는 게 중요해요.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냥 다 적혀 있잖아요. 일단 그래서 필기할 수 있도록 펜, 형광펜, 뭐 연필 이런 도구를 미리 꺼내두고 읽는 게 좋아요.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적기도 하고 중요한 페이지는 이렇게 찢어 볼 수도 있게
그러니까 직접 실천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종이책을 가지고 다니기 어려운 분들, 전자책, 밀리의 서재 사용해서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은요, 이 화면에 직접 필기가 가능해요. 필기 모드를 활용하면은 보면서 바로 떠올리면서 쓸 수 있으니까 따로 뭐 용품이 필요 없이. 그래서 이 책은 꼭 밀리의 서재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리뷰를 조금 볼까요? 우리 아까 도파민 네이션 얘기했잖아요. 도파민의 위험성. 도파민 네이션이 수학책이라면 이 책은 익힘책이다. 익힘책이 뭐예요? 수학 익힘책. 아, 연습 문제 예제 그죠, 같은 그죠. 거. 직접 실천해보고 그런다는 점에서 전 이거 좋아요. 풍요의 역설. 자기 구속이 필요해. 구체적인 디톡스 실천법이라고 하는데 자기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 되게 저는 와닿네요. 네. 자, 이제 5위. 5위는 이충영 작가님이 쓰신 가장 젊은 날의 철학이라는 책입니다. 별점은 4.3점이고요. 대중이랑 소통하려고 시도를 해온 젊은 철학자인 이충영 작가님이 쓰신 책인데 실존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철학이 어렵잖아요. 좀 장벽이 있는 장르다 보니까 이 작가분이 좀 쉽게 풀어내시려고 한 지점들이 재밌었고 서문에 이렇게 써두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통해 다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회는 모두 같다는 듯이 말합니다. 똑같이 추구해야 할 것이 있고 똑같은 노력을 들여서 똑같은 길을 가야 할 것처럼 말합니다. 지금 사회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습니다. 침대에 맞춰 사람을 늘리거나 다리를 자르듯 사회가 정한 표준에 모두를 맞추려 합니다. 저는 철학이, 특히 실존주의가 용기를 북돋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크루스테스라는 도적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침대에 눕혀서 키를 잰 거예요. 그래서 침대보다 큰 사람들은 다리를 자르고 작으면 몸을 늘려뜨리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데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은유적인 표현인 것이죠. 자기 기준과 맞지 않으면 그 안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어떤 행동 양상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책이 유의미한 지점은 그런 2030 세대에게 요즘 가장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세요? 질문을 먼저 하고 이충영 작가가 그 질문들의 철학적 지식을 토대로 이제 답변을 한 것인데 여기에 담겨있는 질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좋아하는 일보다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 타인의 시선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연애 프로그램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까? 공통된 화두인 것 같아요. 특히 20대를 지나면서 저희가 한 번쯤 해봤을 고민들인데 저는 이 책에서 나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좋아서 나다움. 먼저 두 분이 생각하시는 우리가 나다워지는 순간 나다움이라는 게 뭐라고 느끼시는지. 별거 아닌 것 같아. 의외로 어려운 것 같아. 일에 있어서 나다움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한다. 나는 그걸 지켜냈을 때 거기서 돌아오는 오늘도 대중을 위해서 쉽게 풀었다. 그 나다움에 대한 그 뿌듯함이 있어. 내 방식대로 풀었다. 내 방식.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존재하죠.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기준들이. 저는 사실 늘 나답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깊은 곳에서 나다움이라고 내가 느끼는 건 딴 생각 안 할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불 보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아내랑 얘기하고 와인 한 잔 마시고 근데 그런 순간이 많지 않아요. 뭔가 저항 없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맞아. 그런 순간들인 것 같아요. 머릿속에 그냥 확 다 날아가면서 참 좋다.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때가 제일 나다운 것 같아요. 어쨌든 몸이나 마음이 이렇게 조금이라도 속박되는 느낌이 없이 맞아요.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뭘까를 저도 계속 이제 질문을 하면서 생활도 하고 무대에도 오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충영 작가님이 써주신 이 부분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던 것 같아요. 나다움을 탐구할 때 우리는 본질주의적 관념을 품기 쉽습니다. 변하지 않는 본질적인 나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발견해야만 나다움을 실현한다고 믿는 거죠. 나를 찾는다는 표현은 어딘가에 발견되길 기다리는 나의 본질이 있는 것 같은 환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나의 본질, 진짜 나, 순수한 나 같은 게 정말로 있는지는 의심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쩌면 나의 존재는 매 순간 흐르며 고정적인 본질이란 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찾는다는 말보다는 나를 만들어간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도 있겠죠. 라고 써주신 게 좋았어요. 그러네. 나를 만들어간다는 표현이 좋다. 정지된 순간에 나, 그 순간만이 내가 포착한 나야 이렇게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시기마다 달라지는 이 변화들을 다 가둬둘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이 흐르면서 지켜보는 게 중요하다는 문장처럼 저는 읽었거든요. 내가
평소 관심이 없었던 뭐 사르트르나 뭐 칸트, 뭐 헤겔, 카미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 주장들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뭐 고독이랄지 뭐 불안이랄지 일 중독이랄지 그런 문제들 사이에서 굉장히 실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밌는 게 이 책은 책이 있고 네, 오디오북이 있고 네. 챗북이 있어요. 저도 사실 밀리의 서재에서 처음 본 형태의 책인데 요즘 이제 텍스트와 좀 거리를 느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누군가와 채팅을 하는 것을 엿보듯이 책을 맞아요. 읽으실 수 있게끔 오 신기하다. 나 이거 너무 네, 재밌더라고.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구분해 가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책에선 나다움이란 무엇일까? 요즘 나다움을 찾으라는 메시지가 많이 보입니다. 대중매체 시대에서 인터넷 시대 속으로 이렇게 하면서 누가 봐도 문어체죠. 근데 이 챗북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충령아, 시간 좀 괜찮아? 혜영이구나. 무슨 일이야? 사실 요즘 고민이 많아서 열심히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정말 이게 내가 원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 일하면서 나다움을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시선도 너무 의식하게 되는 것 같고 자연스럽게 퇴사까지 떠올리게 됐는데 정말 퇴사한다면 돈과 꿈 중에 뭐를 더 우선해야 할지도 모르겠어. 요즘 생각이 정말 많구나. 내가 요즘 공부하는 실존주의 철학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많이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도 있고. 책의 별점은 4.3이고요. 고뇌하는 청춘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책. 이토록 완벽한 제목. 젊은 날의 고민을 끌어갈 수 있도록 철학적 질문에 힘을 실어준다. 제목에 그래도 좋아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의 주제와 되게 잘 맞는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릴 책은 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바로 한끗 어휘력 박선주 작가님의 책이고요. 별점은 4.6점이네요. 문해력 논란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듣게 됐죠. 아마 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에 뭐 문제가 있다 막 그러니까. 이러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한 대학에서 조교가 학생에게 이런 공지를 남겼습니다. 금일 자정 이후 과제 제출할 시 20점 감점입니다. 금일 자정 이후 요거를 금요일까지 아니에요? 라고 이제 착각을 해버리는. 진짜?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러고 싶다. 자, 여기에 누구누구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 0명. 그럼 사람들이 뭐야? 뽑지도 않을 거면서 왜 모집을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혼동이 된다고 해요. 이런 사례는 되게 많죠. 심심한 사과를 합니다. 왜 넌 사과를 이렇게 심심하게 해? 진지하게 좀 해봐. 다시 해. 그건 사과 아니야. 심심하게 하면 안 돼. 약간 이런 거. 그럼 심심한 사과 뭔지 아세요? 그 뜻은 아닌 건 아는데 막상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정확한 의미를 모를 수 있다. 그렇죠. 아닌지는 알지만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어휘력, 그 밖에도 뭐 맞춤법에 대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문해력 이슈의 원인으로 영상 중심의 소비가 증가했다라는 걸 꼽기도 해요. 그래서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통할 때 오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상식 수준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 교양 있게 표현하기 위한 어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것 중에서 우리가 많이들 혼동하는 혹은 많이들 틀리는 것들을 100가지의 사례를 모아놨어요. 100가지나? 그 100가지의 하나의 사례와 그 짧은 한 페이지 혹은 두 페이지간의 설명인데 그게 되게 재밌게 다가오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 나 어휘력 나 좋은데? 나 어휘력 되게 잘하는데 한국 사람이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기서 이제 한국어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어휘력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라고 이제 예시를 들어준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당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네. 첫 번째, 사람들 몰래 인터넷에 뭐뭐 뜻이라고 검색해 본 적이 있다. 두 번째는 그래서 글자만 보이고 내용은 이해가 안 된 적이 있다. 기사에서 어려운 어휘가 나와서 바로 스크롤을 내린 적이 있다. 긴 글 읽기 귀찮아서 뭐뭐 요약 이렇게 찾아본 적이 있다. 정확한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거 그 뭐시기 그거 거시기 그 뭐시기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명절 인사를 보내기 전에 명절 인사 예시를 찾아본 적이 있다. 그리고 챗 GPT 이런 걸로 메일 보내는 법. 자, 내가 누구한테 메일 보낼 테니까 이거 써줘 이렇게 해주고. 아, 그렇군요. 이런 게 진짜 실제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후원 작가님한테 해당이 될 것 같은데 한국어 어휘가 생각나지 않아서 영어 어휘를 쓴 적이 있다. 그러신 적이 자주 있으신가요? 저는 자주 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예시에 해당이 많이 된다면 내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지만 어휘력이 풍족한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신문이나 TV를 보면서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라는 어려움을 느낀 비율이 무려 89%. 대다수라고 뭐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휘력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이나 여러분 지인들 중에서 어휘력에 문제를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라고 판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특히 시는 어휘력 하나, 선정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 큰 임팩트가 다르고 맞아요. 도슨트로서 내가 어떤 설명을 해줄 때 똑같은 어휘지만 조금 더 고급스럽게 그치. 표현해야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미리 말씀드리면 앞에 말씀해주신 예시에 전부 해당됩니다. 다 해봤어. 근데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게 말을 뱉는 사람이잖아요. 뱉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대본도 쓴 다음에 이 말 뱉었을 때 이거 다시 찾아봐요. 이거 맞나? 그게 좀 병처럼 됐어요. 근데 멋있다. 이렇게 자기가 딱 완벽하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 멋있다. 일종의 원고인 셈이니까. 그죠? 그리고 어휘력이 풍부한 걸 보여줘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작품이 그냥 좋다. 그러니까 좋다를 대용할 만한 걸 많이 찾아요. 매력적이다. 뭐 이런 것들. 좋다 할 때 첨자했으니까 그다음 매력적이다. 그다음 되게 관심이 간다. 뭐 이런 표현을 되게 많이 찾아요. 풍부하게 쓰기 위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보고 후기를 말할 때 반복적으로 안 쓰기 위해서 그걸 많이 찾아요. 근데 실제로 공부하는 거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좋은 말하기가 좋은 글쓰기랑 그런 점에서 닮기도 했어요. 편집 교정을 볼 때도 반복되는 표현이 있으면 다시 이렇게 재고해 보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근래 신간 교정을 봤는데 교정을 볼 때마다 편집자님들한테 진짜 많이 배우거든요. 작가라는 직업이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카피라이터도 마찬가지고 문장을 다루는 사람들은 특히 그 단어 하나, 어휘 하나로 큰 감동을 주기도 하고 그냥 맞아요. 그저 그런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책으로 좀 돌아와서 저자는 문해력 논란의 이유에 대해서 결국은 어휘력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휘력은 어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른 채 그냥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다 보면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도 하고 어쩌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의미는 전달되었으나 자칫 가벼워 보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밀리의 서재 회원분들은 어떻게 한끗 어휘력을 읽으셨는지 한번 들어가 봅시다. 밀리의 서재에서 첫 번째로 읽은 책입니다. 아주 유용하고 재밌어서 읽는 동안 즐거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포인트를 잡은 게 있어요. 이번에 리뷰를 남긴 게 2025년 1월 1일이다. 이분은 새해 밀리의 서재 한번 읽어봐야지 가입을 하신 거야. 그러면서 첫 번째 책으로 한끗 어휘력 선택하신 것이다. 어른들도 자기 자신들의 단어 습관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좋은 배움의 책. 다음은 접니다. 3위 슈테판 치바이크의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별점 4.6점. 제목부터 좀 좋았어요. 작가들의 작가라 불립니다. 슈테판 작가 치바이크. 오브 작가, 작가 오브 작가. 라이터 오브 라이터. 깜짝 놀랐어요. 프로이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보다 그의 작품을 더 좋아한다. 극찬이네요.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모든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아하. 아인슈타인님께서 이런 추천서를. 야, 그 형이 이 정도로 했다고? 친하신가 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네. 그죠. 세계대전으로 혼란스러웠던 30년대 무려 6천만 부 네? 팔렸어요.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 리얼리? 근데 나 왜 몰랐어? 이래서 어른들도 배움이 필요합니다. 와. 대단하죠. 와. 그런데 생의 마지막은 비극적이고 깊은 여운을 많이 남겼어요. 전쟁이라는 걸 한 번만 겪어도 마음이 무너질 텐데 맞아요. 2번을 겪은 거예요. 깊은 상처를 받은 슈테판 치바이크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브라질로 망명을 떠났고요.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이 책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 그의 생의 마지막 2년 동안 써진 미공개 에세이예요. 그게 이번에 공개가 된 거예요? 된 거죠. 과연 이 작가는 2년 동안 어떤 에세이를 썼을까? 이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남긴 거예요. 약간 하늘에서 빛나는 저 별들처럼
어두울 때야 보이는 희망이 있어요. 일상 속에서 그가 건져 올린 글 속에 담긴 희망을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좀 소개해드리면 당장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아서 늘 여유롭게 살았던 안톤의 이야기. 실제 이야기예요. 고등학교 시절 상처받은 친구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던 후회의 이야기. 전쟁 속에서 깨닫는 침묵, 연민, 자유에 대한 성찰.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절에도 따뜻하고 지혜롭고자 했던 이들의 이야기. 그들의 일상, 아름답고 감동적인 단어로 담겨 있어요. 마음을 울렸던 안톤의 이야기 중 일부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종종 안톤을 생각한다. 때때로 사소하고 어리석은 돈 걱정이 들 때면 나는 당장 단 하루에 필요한 것 이상을 원하지 않아 늘 태평하게 살 수 있는 이 남자를 떠올린다. 그는 늘 한결같이 쾌활하고 태평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생각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상호 신뢰의 비결을 배운다면 경찰도, 법원도, 교도소도, 돈도 필요 없을 거라고. 라는 글이 적혀 있어요. 또 하나의 장면. 제가 도슨트잖아요. 흥미로운이라고 적혀 있어요. 슈바이츠가 조각의 아버지 로댕을 만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로댕의 작업실에 초대된 거예요. 그때 이미 로댕은 거장이었거든요. 근데 로댕이 가장 최근에 작업한 조각을 소개하다가 거칠어 보이는 부분을 발견한 거예요. 그 자리에 수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정을 하는 순간 고치고 다듬고 또 고치고 다듬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고 1시간 반이 지나도 끝나지 않는 거예요. 날 초대했는데 완전히 몰입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느꼈대요. 그날 로댕은 마치 천지창조 첫날의 신처럼 조각을 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아 저거 나보고 좀 가라고 하는 그죠? 사인인가? 이거 내가 지금 받고 그냥 바로 가야 그죠? 되나? 그런데 그걸 보면서 감동됐어. 근데 이렇게 말해요. 이 행동에서 츠바이크는 오히려 깨달았다. 그 깨달음의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를 완전히 잊었고 그렇게 나는 없는 사람처럼 위대한 대가 뒤에 숨을 죽이고 주변의 대리석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그 1시간에 나는 지금까지 내게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완벽을 향한 의지로 모든 것을 잇는 열정. 크든 작든 자기 일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다른 마법은 없다. 그렇게 양차 대전을 겪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6천만 부를 팔는 그런 작가가 생애 마지막을 앞두고 자신의 에세이 그걸 쓴 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근데 6천만 불을 그때 어떻게 찍었지? 야 진짜 대박이다. 엄청난 숫자긴 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어두울 때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를 검색해서 별점이랑 후기를 좀 볼게요. 역사는 반복된다는 걸 느꼈다. 과거의 글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공감이 간다. 저희가 앞서 이야기하던 그런 부분이랑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진중한 한 줄 평들이 대부분이네요. 역사가 반복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고 특히 뭐 내 인생 책이다, 뭐 최고로 좋았다라는 그런 리뷰들이 되게 많은 걸 보니까 근데 좀 재밌는 후기 하나 있다. 츠바이크가 츠바이크 한 책 이 후기 마음에 드네요. 몇 번 더 읽어서 가슴에 새기고 싶다. 자 다음 책은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위고요. 설경인 작가님의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별점은 4.6점이에요. 이 책은 대상이 나인 감정들에 주목을 합니다. 무기력함, 공허함 이런 이제 나만의 감정에서 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사실 흔하게 사용하는 말이고 누구나 아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설경인 작가는 이 감정들은 바다에 떠있는 빙산처럼 드러난 부분보다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큰 감정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상상으로 만든 작가로서의 이런 상상 속의 결과물이 아니라 설경인 작가가 정신과 의사로서 십수년간 일하면서 실제로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들의 사례를 정리하면서 만든 실존하는 예를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게 실화 바탕이라고 하면 우리가 더 와닿잖아요. 전문가가 일반인의 시선으로 쓴 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포인트인데 우리가 헷갈리는 감정 중에 하나가 무기력함이랑 게으름. 이거 어떻게 다를까요? 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볼게요. 아, 뭐 해야 되는데 내가 누워 있어. 아, 근데 못 나가겠어. 그럼 이거 게으른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저는 게으름. 이유는? 작가님의 얼굴과 표정이 일단 좀 게으름이야 이거. 오케이. 아주 정확하게, 게으름. 점점 더 정확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지금 나를 방금 여기 기대는데 일부러 더 기댔어. 편해가지고. 작가님 생각 어때요? 제가 작가님 표정을 못 봐서 아, 이렇게 다시 보여줄게요. 다시 보여줘. 나가야 되는데.
갑자기 무기력으로 바꾼 것 같은데. 바뀌었죠? 바뀌었어. 아까랑 바디랭귀지. 달랐어.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작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괴롭다면 무기력함. 하지만 괴롭지 않다면 게으름. 근데 그 표현을 딱 듣는 순간 맞네. 책의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작가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감정 중에 하나인 무기력과 게으름의 차이점에 대해서 내담자의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다. 책에 소개된 종현 씨의 경우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시험에서 떨어지면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한 상태죠. 그런데 종현 씨는 하루 종일 누워만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편한 게 아니라 눕고 싶다와 일어나야 한다 사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종현 씨는 게으른 걸까요? 무기력한 걸까요? 게으른 거 아닌가요? 전 무기력. 고통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고통을 정답! 상환했으니까. 하하, 작가님. 고통이 수반돼야지. 예.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게으름은 고통스럽지 않고 무기력은 고통스럽다. 결국 종현 씨는 고통을 겪고 있으니 무기력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종현 씨는 여기서 한 가지 묘수를 고안해냅니다. 그것은 바로 미루기입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1시간 뒤, 점심부터 혹은 한숨 자고 나서 등의 다양한 형태의 미루기가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하루 종일 일어나지 못하면서 또 한 가지가 발동되는데 바로 자책하기입니다. 이것 또한 자신을 속이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종현 씨가 일어나는데 아무런 좋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수단으로 마취 라는 개념을 소개하게 돼요.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마취 뭐냐면 술 마시기, 게임하기, 웹툰 보기, 쇼츠 보기 그 상황에서 도피해버리는 그 마취. 하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마취를 하면 마취에서 깨어나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마취가 풀리면 또 어떡합니까? 다시 마취를 해야 돼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취는 해결책이 또 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 책은 감정에 대해서 접근하는 작가님의 방식이 독특해요. 예를 들어서 트라우마라는 감정을 보면 보통은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할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트라우마를 극복해야 하나요? 라는 게 화두인데 우리 설경인 작가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를 치우는 작업은 눈 내리는 날 눈을 쓰는 것과 같다. 끝없이 내리는 눈을 보면서 눈을 쓸다 보면 마음은 좌절감으로 가득해진다. 사실 굳이 눈을 치울 필요가 없다. 그저 봄이 오면 눈은 녹는다. 그럼 눈은 자연스럽게 녹아 없어지고 그럼 다시 추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시 눈이 내리겠지만 결국 삶의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세요. 눈이 내리는 건 원래 눈이 내리는 겁니다. 또 봄이 올 거예요 라고 이제 편하게 흘려내보내면 좋아요. 트라우마는 극복의 대상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런 작가의 시선. 트라우마랑 무기력 그리고 무력함, 우울증과 공허감까지 스스로의 감정, 이건 나 혼자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 감정에서 나를 어떻게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책이네요. 리뷰를 한번 읽어볼까요? 죽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마음은 나에게 버림받은 나를 살리겠다고 다짐한다. 나를 진짜 극한까지 내모라도 좋아라고 생각하지만 더 깊은 내면에서는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상처 입은 치유자, 내담자를 단순히 관찰한 것을 넘어 실제 경험한 상담자만이 주는 지혜라고 써주셨네요. 상담을 실제로 했기 때문에 더 그치? 와닿는 것 같아요. 애써왔던 나 자신에 대한 고마움과 미안함 두 단어를 내 안으로 포용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나를 좀 사랑하고 결국은 나를 누가 치유하겠어요. 내가 스스로 치유해야지. 그 단단함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다음 책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위죠. 다음 책은 이호 작가님이 쓰신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 수업 4.8점의 굉장히 높은 별점을 받은 책인데 죽음을 굉장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책인데 이 책을 읽을수록 삶의 의미가 뭐지? 삶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재편성하고 싶지?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었어요. 이 책을 쓰신 이호 작가님은 뭐 알쓸인잡이나 유퀴즈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얼굴 비치셨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직업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이분의 직업은 법의학자인데 시체들을 부검하고 사인을 밝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죽음을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사람인데
시체를 맞닥뜨렸을 때 그 원인이 살인이었는지 화재였는지 교통사고였는지 이런 죽음의 앞뒤의 순간을 계속해서 가늠을 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책 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의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죽은 사람은 이제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보여줄 기회가 단 한 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 삶의 마지막 순간 침상에 누운 그들을 내려다 봐줄 의사가 되는 것. 법정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억울함을 밝혀줄 증언자가 되는 것. 그것이 법의학자의 역할이라고 써주셨어요. 뉴스에서 마주하는 죽음 말고 1년 동안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 2만 8천여 명의 죽음은 사인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된다고 해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 사이에서 역동하고 있는 어떤 계급성이 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인 불명으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핍했거나 나이가 많거나 혼자 사는 소외된 이웃인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퇴장하는 순간에도 누군가로부터 알아봐주지 못하는 죽음을 맞는다는 것이 뭔가 사회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다른 나라에서는 법의학자 같은 전문가가 먼저 검토를 하고 이것이 범죄 혐의가 없으면 화장을 하거나 이제 매장을 하는 방식으로 죽음을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먼저 시신을 화장한 후에야 사망 등록을 할 수 있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인을 먼저 밝히고 기록하기 전에 그 사람의 시신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적으로 구석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는 법의학자가 쓴 책이라 죽음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좀 생각해보게 되는 책이에요. 그리고 책의 뒷부분에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죽음에는 세 종류가 있다. 나의 죽음, 너의 죽음, 그들의 죽음이다. 나의 죽음은 경험할 수 없다. 너의 죽음은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라 상실과 애도가 있다. 그들의 죽음은 나하고 상관없는 죽음이다. 하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나의 죽음, 너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들의 죽음이 아닌 우리의 죽음, 그들로 대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포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호 작가님께서 써주셨네요. 확 와닿았어요. 이 책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저희가 시간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서 토크 편에서 더욱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고요. 좋습니다. 네, 함께 밀리의 서재에서 이 책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의 별점은 4.8점이고요. 높다. 이 죽음에 대한 죽음을 다루는 책이면 되게 무거운 책인데도 죽음은 결국 죽은 자보다 산 자에게 더 영향을 준다. 맞는 것 같아요. 요것도 좋다. 죽음에 대한 글이지만 미치도록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결국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맞아요. 이런 말도 있네요. 사람이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걸 빼놓고 죽음을 다룰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준비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이라고 써주셨습니다. 살아있는 게 사실 당연한 건 아니거든요. 네. 내일이라는 것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6권의 인문학에 대한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읽고 싶은 책이 있으셨나요? 저희는 한 권씩 각자 작가님들께서 좋아하시는 책을 가지고 다음 편 토크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곧 만나요. 예.